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완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는 잠깐 애들이랑 축구를 보러 갔었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갔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경기를 중간에 그냥 나왔어요. 전반전만 보고. 후반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추워서. 그럼 선수들도 전반전만 뛰고 끝났나요? 그렇진 않죠. 선수들은 끝까지 뛰었는데 저희는 기침이 계속 나오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요 정도 추위에도 견딜 수 없는데 지금 포항 지진 때문에 집을 잃으신 분들, 이분들 걱정도 너무나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재민 숫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 와중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죠. 자,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소식이 있는데 이 포항 지진으로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무려 수천 명에 달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이 경상도잖아요. 네. 경상도의 가장 유명한 사투리 이거 꼽으시는 분들이 많죠.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요거 다음으로 그러면 가장 많이 꼽는 사투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 그거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맞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저는 되게 그 비리 저질 때나 나쁠 때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장군을 기리는 게 남이섬이라면서요. 그렇죠. 아직 개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어떡해. 아무튼요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서요 이재민들을 위해서요 따뜻한 밥을 날라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피해가 난 집들 지진 때문에 막 갈라지고 심지어 무너지고 이런 집들 내 집처럼 청소해주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어제 하루에만 1,300명.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벌써 어제까지는 5일이 지났잖아요. 네. 5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무려 6,000명에 달한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매일매일 전국에서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남입니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전화 이것 때문에 포항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대. 전화가 너무나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포항시 공무원들은요 자원봉사 신청자는 너무나 많고 또 배정할 수 있는 지역은 너무나 적어서 자원봉사를 대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게 지진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그냥 일사천리로 사람들 다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자원봉사하다가 그 집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피해주택이나 건물 정비 이런 데 자원봉사자분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전점검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과 함께 또 오늘 아침에 재미난 내용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김영삼 정부 당시 외환위기 주역 임창열 전 부총리 있죠. 네. 이 양반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임 전 부총리는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급성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린 상황이다. 이거 한마디로 악담한 것 같아. 현재 정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암 국민들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를 전한 다음에 조선일보는요 자신들이 또 모 단체와 설문조사를 했나 봐. 다시 외환위기처럼 위기가 터질 경우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처럼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8% 그렇다는 응답은 29.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이 외환위기 때보다 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더 줄어들었다 약해졌다 이렇게 폄하한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나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야?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 뻔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설문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난해 진짜 전 세계 정치 교과서에서 실릴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촛불혁명 이거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포항지진 자원봉사 네. 이런 거 보고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지
조선일보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예. 게다가 임창열 자기가 외환위기 만들어 놓고선 말이야. 당시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 오는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해놓고서 지금 와서 자신들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막아가지고 외환위기 빨리 벗어났는데 지금은 서서히 죽어가는 암이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서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바뀐 경우가 우리가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가 저는 이게 아닌가 의심도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태극기 집회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거기에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야 공동체 의식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니까요. 아 이제는 일당이 안 나오나요? 그렇죠. 일당이 나오겠습니까. 아무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런 공동체 의식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자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많은 공직자들이 공익제보로 생길 불이익과 보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최대 수혜자인 국민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공익제보자의 이 말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힘이 돼주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응원입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참여했죠. 그렇죠. 댓글을 하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희 그 영수증 사진이 저 밑으로 밀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끌어올리기도 참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시작은 조선일보의 안 좋은 뉴스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은 조선일보도 쓸만한 기사가 있죠. 아주 가끔이죠. 네, 노후 대비책에 관한 기사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했던 은퇴자 김모 씨가 2014년 모아둔 돈 4억 원을 경기 광교 신도시의 한 상가 점포에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을? 예, 전용 면적이 35제곱미터군요. 근데 너무 비싸네요. 문제는요, 은행 대출 4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4억으로도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럼 합이 8억 5천만 원. 와하. 자, 김 씨는 분양업자 말처럼 연 수익률 6%는 아니어도 입지가 나쁘지 않으니 매달 30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근데 상가가 2015년 완공됐지만 김 씨가 분양받은 점포는 세입자를 2년 동안 못 구했대요.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비어 있었던 거죠. 와하. 근데 은행 이자가 매달 120만 원. 12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다행히 이달 초에 세입자가 들어왔대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40. 월세가 140입니다. 아니 매달 3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벌써 160이 까였죠. 와, 장난 아니군요. 문제는요, 은행 이자가 1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140에서 은행 이자 주고 나면 20만 원 남아요. 어떻게? 당분간 자녀들에게 손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문제는 또 있어. 이분이 분양받은 상가 뒤편에 또 다른 대규모 상가 공사가 한창이라는 거죠. 아이고, 그럼 월세 140만 원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나가버릴 수도 있죠. 아이고. 고령화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월세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기를 타고 분양가가 많이 올랐고 공급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 오피스텔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국 분양형 상가 연간 수익률이요 5.2%에서 4.4%로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 금리랑도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이렇게 상가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빚을 낸다. 아마 4% 이상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요,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 우려가 커지고 있죠. 어렵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아도 대출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이제는 상가 푸어. 하우스 푸어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제 상가 푸어까지 나온 거예요. 예, 상가 푸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민 경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영업이 살아야 상가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야 상가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상가 투자는 결국 미친 짓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공실이 많은 새 상가더라도요. 이 상가 처음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로 분양하는 업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이 얘기도 했었었죠. 예, 바닥 권리금.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바닥 밑으로 지하 권리금까지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예. 별로 안 웃기네요. 웃겼어요? 또 우울한 소식이 있네요. 어제 제가 아이들이랑 SBS TV에 미운 우리 새끼 있잖아요. 네. 그거 보다가 이 소식이 나오더라고. 뭔 소식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또 AI가 창궐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자막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전북 고창에서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 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거죠. 뭐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었지만 이 달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빵이나 외식업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난리가 나게 되죠. 한동안 좀 잠잠한가 했더니 또 터졌군요. 그러니까요. 전북 고창에서 발명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요. H5N6형 이거래요. 네. 이 유형은 지난해 11월에 전남 해난 산란계 농가와요. 충북 음성의 오리 사육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H5N8 되게 복잡한 게 많네요. 이것까지 동시에 터지면서 3,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과 오리가 매물 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당시에 입었었죠. 예, 그거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업계와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 당시 대규모 매몰 처분으로 달걀이 풍기 현상이 빚어졌잖아요. 가격이 폭등을 했었었죠. 그렇죠. 달걀 한 판에 10,000원 가까이 막 육박하고 했었잖아요. 예, 자주 가는 국밥집에 계란을 넣으려면 추가 요금을 내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국밥집은 달걀을 2알씩 줬었는데 그 한 알도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요. 이때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이후 양계 산업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한 그런 상태란 얘기가 많았었죠. 네.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5,500원대였던 달걀 소매 가격은요. 지난해 11월 AI 여파로 올해 1월에는 8,800원 아까 얘기처럼 엄청나게 급등한 이후에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5,700원대. 1년 전 비해서는 살짝 올라간 상태죠. 뿐만 아니라 또 살충제 달걀 사태 이것까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달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산지 가격이 폭락해서 한 반에 3,000원대까지 판매하는 소매점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달걀 가격이 정상화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 고창 AI 사태로 다시 출렁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하. 진짜 각설이 같아, 각설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달걀 부족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제빵 외식업계에서는 AI 확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달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고 지금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는 혼란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저희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또 지켜봐야죠. 이번 정부가 얼마나 잘 이 AI 확산 사태를 막아내는지 이거 보고 잘하면 박수를 보내는 거고 잘못하면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났는데 장관이 자야 되니까 보고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AI 사태도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고요. 잘하면 열심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 테고요. 또 잘 못하는 것이 있다 하면 따끔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도 비트코인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요즘에는요. 가정 주부들마저 투자를 문의할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화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따지고 보니까 2015년 11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이때 1비트코인이요. 40만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800만 원까지 올라갔죠.
20배가 뛴 거군요. 예, 2년 만에 20배가 뛰었으니 가정주부들마저 관심을 갖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해 말 50만 명 수준이었던 거래자가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근데요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시장 거래 규모도 넘어서는 날이 종종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을 넘어선다고요?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빗썸 아닙니까? 빗썸. 아, 여기가요 지난 12일 거래 규모가 6조 원이었대요. 6조 원. 6조요. 10일 한국 거래소 거래 규모는 참고로 5조 5천억 원. 야하. 빗썸이 넘어섰죠. 물론 12일처럼 거래가 유난히 많지 않더라도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요 하루 평균 2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해요? 대단하죠. 11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요 8조 원인데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증권 시장의 25%에 육박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거래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유독 한국인들이 이렇게 날릴까? 일단 한국인들은요 가상화폐의 활용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변동성이 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질이 있다. 아하하. 요거 공감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워낙 뛰어나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빗썸 서버 다운과 같은 현상이 언제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당시 서버 다운으로 인해서 한 직장인이 전세금을 몰빵을 했대요. 으이? 근데 2억 원을 날렸다는 거야. 아이고, 저희가 그렇게 몰빵하지 마세요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피해를 본 분들이요 20일부터 집단 소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하. 최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보상책 발표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그리고 이용 약관도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진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군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법원 매우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공식 화폐냐?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화폐도 아닌데 국가에서 통용해주는 화폐도 아닌데 이거를 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요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요 진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십시오.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모든 거에 몰빵하는 거 그거 가장 스투핏한 행동이죠. 네. 아 이게 김생민 흉내를 내니까 잘 안 되는군요. Stupid. 아 그래야 되나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게다가 지난 지스타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고요. 두 가지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따뜻한 하루라는 이메일 서비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남자 대학생이 올린 이야기래요. 이 대학생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가지고요 거의 할머니 손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많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요 할머니의 엄한 사랑 덕분에 예의 바르고 할머니를 아주 잘 따르는 진짜 착한 이런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와 이 청년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냐? 이 청년이요 초등학교 고학년 한 5, 6학년 정도 됐겠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당시 비디오 게임이 너무나 유행했던 거야. 이 비디오 게임에 시간을 쏟는 그런 일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할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대화할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겠네. 그렇죠. 어쩌다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와가지고 얘야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도 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아 할머니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레벨업 해야 되는데 이거 할머니가 대신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일들이 많아졌대요. 아 내가 할머니였으면 야 오토로 해 이랬을 텐데. 아
플레이스테이션에는 오토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아무튼요, 이 손자는요, 어느덧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나중에는요, 동아리 활동, 또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할머니랑 대화 거의 안 하게 되겠죠. 게다가 대학생이 되어서는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취를 하게 돼서 할머니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손자가 집에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할머니 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 바빠 했던 그때 가지고 놀았던 게임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 버리지 않고 그랬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게임기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게임의 레벨보다 엄청 높게 가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게임이 레벨이 높아졌을까? 날짜를 봤더니만요, 이 게임을 마지막 사용한 날짜가요,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 게임이 플레이되고 있었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할머니가 이거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오토 했네. 오토를 했을까요? 아무튼 오토를 해도 전원을 켜놔야 되잖아. 전원을 안 켜놨으니까. 손자가 너무나 놀라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는 게임 한 적이 없는데 이 게임기가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날까지 플레이가 됐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사연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퇴행 증세를 보이더니 돌아가시기 두어 달 전부터는요, 그 손자가 하고 있었던 그 게임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게임기에 집착하시고 게임을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보고 부드럽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지금 해두면 손자가 나중에 왔었을 때 나랑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날 거야. 그 손자가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겠죠? 근데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레벨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인데요. 이것도 미스테리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설령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잠시 잊었더라도 그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PD님도 예전에 차였던 그 여성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가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봤었을 때 제가 친절하게만 대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항상 뭐 바쁘다, 아버지가 뭘 하세요? 할머니가 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마음이 그래지네요. 특히 어제 지스타 가가지고 게임에 빠졌던 그런 분들도요, 주변에 이 게임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할머니처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 더욱더 따뜻한 한마디라도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 아빠도 계시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애가 우리를 제껴놓고 이거에만 미쳐있나?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야 이걸로라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엄마 아빠가 계신다면요, 그 게임하는 방법 좀 친절히 알려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타박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넘어오네. 내가 좀 유도 신문을 했는데 안 넘어오네요. 뭐가 넘어가요? 넘어가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를 전한 다음에 조선일보는요, 자신들이 또 모 단체와 설문조사를 했나 봐.
다시 외환위기처럼 위기가 터질 경우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처럼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8%, 그렇다는 응답은 29.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이 외환위기 때보다 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더 줄어들었다, 약해졌다 이렇게 폄하한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나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야?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 뻔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설문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난해 진짜 전 세계 정치 교과서에서 실릴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촛불혁명, 이거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포항지진 자원봉사 예. 이런 거 보고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지 조선일보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예. 게다가 임창열 자기가 외환위기 만들어 놓고선 말이야. 당시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 오는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해 놓고서 지금 와서 자신들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막아가지고 외환위기 빨리 벗어났는데 지금은 서서히 죽어가는 암이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서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바뀐 경우가 우리가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가 저는 이게 아닌가 의심도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태극기 집회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거기에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야 공동체 의식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니까요. 아 이제는 일당이 안 나오나요? 그렇죠. 일당이 나오겠습니까? 아무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런 공동체 의식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서요 이재민들을 위해서요 따뜻한 밥을 날라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피해가 난 집들 지진 때문에 막 갈라지고 심지어 무너지고 이런 집들 내 집처럼 청소해주는 분들도 많고요. 어허.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어제 하루에만 1,300명.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벌써 어제까지는 5일이 지났잖아요. 네. 5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무려 6,000명에 달한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매일매일 전국에서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남입니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전화, 이것 때문에 포항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대. 전화가 너무나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포항시 공무원들은요 자원봉사 신청자는 너무나 많고 또 배정할 수 있는 지역은 너무나 적어서 자원봉사를 대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게 지진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그냥 일사천리로 사람들 다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자원봉사하다가 그 집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피해주택이나 건물 정비 이런 데 자원봉사자분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전점검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과 함께 또 오늘 아침에 재미난 내용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김영삼 정부 당시 외환위기 주역 임창열 전 부총리 있죠. 네. 이 양반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임 전 부총리는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급성질환이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린 상황이다. 이거 한마디로 악담한 것 같아. 현재 정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암 국민들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럼요. 이런 자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많은 공직자들이 공익제보로 생길 불이익과 보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최대 수혜자인 국민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공익제보자의 이 말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힘이 돼주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응원입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참여했죠. 그렇죠. 댓글을 하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희 그 영수증 사진이 저 밑으로 밀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끌어올리기도 참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시작은 조선일보의 안 좋은 뉴스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은 조선일보도 쓸만한 기사가 있죠. 아주 가끔이죠. 네, 노후 대비책에 관한 기사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했던 은퇴자 김모 씨가 2014년 모아둔 돈 4억 원을 경기 광교 신도시의 한 상가 점포에 올인을 했습니다. 어이, 올인을? 예, 전용 면적이 35제곱미터군요. 오, 근데 너무 비싸네요. 문제는요, 은행 대출 4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4억으로도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럼 합이 8억 5천만 원. 와하. 자, 김 씨는 분양업자 말처럼 연 수익률 6%는 아니어도 입지가 나쁘지 않으니 매달 30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근데 상가가 2015년 완공됐지만 김 씨가 분양받은 점포는 세입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완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는 잠깐 애들이랑 축구를 보러 갔었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갔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경기를 중간에 그냥 나왔어요. 전반전만 보고. 후반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추워서. 그럼 선수들도 전반전만 뛰고 끝났나요? 아이, 그렇진 않죠. 선수들은 끝까지 뛰었는데 저희는 기침이 계속 나오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요 정도 추위에도 견딜 수 없는데 지금 포항 지진 때문에 집을 잃으신 분들, 예. 이분들 걱정도 너무나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재민 숫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 와중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죠. 자,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소식이 있는데 이 포항 지진으로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무려 수천 명에 달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이 경상도잖아요. 네. 경상도의 가장 유명한 사투리 이거 꼽으시는 분들이 많죠. 내 알을 낳아도. 아이, 내 알을 낳아도 요거 다음으로 그러면 가장 많이 꼽는 사투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 그거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맞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저는 되게 그 비리 저질 때나 나쁠 때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장군을 기리는 게 남이섬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니, 아직 이거 거기다 갖다 붙이면 어떡해. 아무튼 자를 2년 동안 못 구했대요.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비어 있었던 거죠. 와하. 근데 은행 이자가 매달 120만 원. 12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다행히 이달 초에 세입자가 들어왔대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40. 아니? 월세가 140입니다. 아니, 매달 3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벌써 160이 까였죠. 와, 장난 아니군요. 문제는요. 은행 이자가 1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140에서 은행 이자 주고 나면 20만 원 남아요. 어떻게? 당분간 자녀들에게 손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문제는 또 있어. 이분이 분양받은 상가 뒤편에 또 다른 대규모 상가 공사가 한창이라는 거죠. 아이고, 그럼 월세 140만 원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나가버릴 수도 있죠. 아이고. 고령화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월세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기를 타고 분양가가 많이 올랐고 공급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 오피스텔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국 분양형 상가 연간 수익률이요 5.2%에서 4.4%로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 금리랑도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이렇게 상가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빚을 낸다. 아마 4% 이상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요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 우려가 커지고 있죠. 어렵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아도 대출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이제는